아마 플라톤의 철인동치는 누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은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효과적인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위대한 저작이죠.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리더십을 어느 정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에선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을 위주로, 다음 5강에선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리더십을 위주로 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책, 바로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만큼 유명하면서도 논쟁적인 저서는 드물 텐데요. 근래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님이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군주론을 선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길을 찾는 행위라는 평소 최장집 선생님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군요. 실제 정치사상사에서 마키아벨리만큼 논쟁적인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정치에 대한 관점이 그때까지 내려오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질문이 정치란 무엇인가? 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요. 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야말로 최선의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란 그런 입장으로 대부분 다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플라톤적인 입장이요, 바로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대 이전의 지도자에 대한 지배적인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자면요, 지배자들은 언제나 통치받는 사람, 즉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모범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중세에서도 이런 룰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지배자들은 신의 명령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종교적 도덕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에서 정치란 도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는 때로 도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주에게 때로는 잔인한 폭력도 행사해야 되고 때로는 치사한 강계도 써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통해서 후대의 찬양과 비난을 동시에 한 몸에 받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보댕 같은 인물은요, 국가 주권에 대해서 기술한 국가론에서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따위 간악한 정치를 묘사함으로 인해서 정치를 사악한 정치술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악한 정치술은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공화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키아벨리 전통의 공화주의자들은 이런 비판이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하거나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명한 공화주의자인 해링턴은요, 마키아벨리야말로 법으로 도시나 국가를 통치하는 자유로운 정부를 부활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좀 아는 상식과 좀 다르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의 걸작이라고 믿는 작품은 군주론이 아니라 로마사 농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사 농고에서는요, 마키아벨리가 공동선에 신실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공동체를 아주 멋지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론과 로마사 농고, 이 두 작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이 장자크 루소 같은 인물은 뭐라 그러냐면요, 군주론이 전제군주가 행하는 사악한 일들을 인민들에게 미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것이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알려주는 작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마키아벨리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의 얼굴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정치적 야누스인 것일까요? 이 텍스트 자체로만 본다면 군주로는 군주의 국가 운영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인 반면에 로마사 농구는 법의 지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능력과 법의 지배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 양자 사이에 엄청난 모순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 맥락에서 우리가 탐구를 해본다면요. 사실 군주로는 당시의 정치 일선에서 쫓겨나 있던 마키아벨리가 당시 새로운 그 지배자가 된 메디치가의 호감을 얻어서 정치에 복귀하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사 농구는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 공화주의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얻은 다시 다지게 된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정치적 욕심을 떠나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 서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상적인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탐구해 본다면요. 마키아벨리의 관심은 아주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냐? 예측 불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우연성, 정치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 우연성들을 어떻게 통제해낼 것인가?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이었고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아주 일관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일관성, 바로 정치란 변화하는 환경, 바로 우연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란 이런 마키아벨리의 일관적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군주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군주론을 좀 많이 이해하고 싶다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상가들이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마키아벨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1469년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이자 공화국인 피렌체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시 피렌체에서는요, 교육의 목적이 조국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던 인문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요, 당대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던 마르첼로 아드리안이라는 인물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그 아드리안이 밑에서 공부한 이게요, 정치가를 꿈꾸던 청년 마키아벨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 아드리아니가 공화국의 제1서기관을 지낼 만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사실상 제1서기관 랭킹 2위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정치 경력은 이 149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피렌체에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 사람들에게 예언자적인 설교를 막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확 끌어모으고 있었던 그 수도에 수사가 있었습니다. 산마르코 도미니쿠스 수도에 수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반역죄로 체포되고 이 사람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서 다 해임되고 쫓겨나거든요. 이때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스승인 아드리아니의 후원으로 29살에 공화국의 요직 중에 하나인 제2서기관이 됩니다. 채 서른이 되기 전에 정말 공화국에서 엄청난 랭킹으로 갑자기 올라간 거죠. 이 마키아벨리가 살던 당시 이탈리아 상업도시 국가는요, 몇 가지 문제로 이제 매우 정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이탈리아의 일부 영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요. 지금도 바티칸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국가 간의 단결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주변 국가인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이 착실하게 힘을 축적해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간의 상업 경쟁으로 인해서 단결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당시 이탈리아 상업 도시 국가는 자체 분열 속에서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어떤 우연한 사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이 주변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야 하는 외교관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외교관으로서 이 마키아벨리는 이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를 어떻게 결속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게 되죠. 이 궁극적으로 이 자신의 학문 배경인 인문주의자로서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성의 인위적 통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엇이 우연성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연성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측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연성의 본질은 뭐냐? 예측할 수가 없어서 통제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키아벨리 시대의 이탈리아인들이요, 외부의 적들이 자신의 국가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운명론에 이렇게 찌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군주론 25장에서요, 마키아벨리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는 운명과 신이 지배한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런 견해는 우리 시대에 더욱 일반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거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마키아벨리는 이 위기를 맞은 이탈리아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타자의 의지에 따라서 눈치를 봐가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노예적 삶의 본질인 운명을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는데요. 이 마키아벨리는 운명이 인간의 삶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라고 한다면 이 운명에 맞서서 저항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는 범람하는 위험한 강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강의 범람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둘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강이 범람하면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이 운명으로부터 자기 자유를 보호하고 싶다면 강의 범람에 대비해서 뚝과 떼음을 쌓으라고 이제 권고를 하죠. 이렇게 준비를 해둔다면요, 운명의 강이 범람했을 때 인간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강의 범람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파괴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미리 준비해서 우연한 일에 대비하는 인간의 능력을 비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루트, 마키아벨리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루트 하시면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을 변화시킴 없이 온전히 운에만 의지하는 통치자는 그 운이 다했을 때 슬픔만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이토록 운명에 대해서 운명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던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군주론, 더 프린스의 정확한 번역은요, 더 뉴 프린스, 그러니까 새로운 군주론,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우선 군주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대에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유효한 정체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군주정, 두 번째는 공화정. 이 두 개만 있을 뿐이고, 군주론은 군주국의 지도자에 대한 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군주 중에서도 그냥 뭐 평범한 군주에 관한 책이 아니라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군주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사실상 밝히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로부터 국가를 물려받은 세습군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왜? 아버지가 이미 다 단단하게 만들어서 너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네가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안정을 누릴 거다 그러고 있고요. 실제 군주론을 읽어보면 몇 부분이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몇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마키아벨리가 충고하고 있는 군주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다 누구냐? 새로운 국가를 만들러 들어가는 군주들입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순간 파운딩 모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순간에 필요한 리더십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마키아벨리의 당대의 목표는 도시국가의 이름으로 분열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는 로마인, 피렌체인 막 이렇게 다 분열된 사람들을요, 이탈리아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내서 이탈리아라는 강력한 국가,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큰 국가를 세운다고 어떻게 이게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온갖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의 힘이 난장판을 치고 운명의 강이 막 범람을 하는 일이 이렇게 막 일어날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막 그 운명의 힘이 난장판 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도덕적 원칙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 놓인 새로운 군주들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뭔가 이걸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자질들이 그 유명한 사자와 여우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군주는 가져야 되고 여우처럼 간교한 계략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키아벨리는요, 인간이 야수성과 인간성이라는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신화 속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신화에 보면 밑에 반은 이렇게 말로 돼 있고 위에는 사람으로 돼 있죠. 키루온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인데요. 이 사람이 다 신화 속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존재야말로 인간에게 야수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다 가르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문제 삼았던 이 군주정은 뭐냐? 이 군주정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의, 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국가의 주인은 군주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건 뭐냐? 자기 이익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영광스러운 일을 해봤자 군주의 몫으로 다 돌아가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다 자기 이익에 추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찾는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우연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더 무서운 야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기보다는 잔인해야 되고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사랑받고 싶어요? 두려움 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충고합니다. 사랑받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군주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현실적인 이렇게 충고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적인 충고를 들은 사람이 관가하는 마키아벨리가 내놓은 진정 현실적인 충고들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이런 강개와 속임수가 늘 통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악한 수단으로 얻은 권력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악한 수단으로 얻은 권력, 그런 권력이 어떤 영광까지 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키아벨리가 네가 사악한 수단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쓰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쓰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주가 도덕적으로 보여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군주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 더 낫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도 충고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인간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연성을 인간사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이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이란 이 인간의 비루토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마키아벨리 스스로도 뭐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행위의 절반을 운명이 지배한다면 운명은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대략 나머지 절반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운명의 여신을 포르투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포르투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공동체주의자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포르투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불량스러운 여신의 절대 지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를 여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에 대한 입장. 이 입장은요, 정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죠. 최장집 선생님은 마키아벨리를 권력과 폭력 그리고 악의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생각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폭력과 악을 배척할 것이면 배척하지만 말고 정치의 중심에 놓고 정면으로 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애초에 현실을 초월한 유토피아를 설정해 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건 혁명이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게요. 폭력과 악의 속성이 정치에서 정치의 본질이 대화와 설득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보면 좀 이런 최장집 선생님 말씀 좀 아리송하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이 아이러니하게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바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군주, 바로 혁명에 나선 군주라는 점입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맡고 있던 당대 현실이요, 바로 혁명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하는 권력, 폭력, 악은 일상의 정치 문제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국가 건설이라는 예외적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탈리아 반도에 태어나서 분열된 이탈리아랑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너무나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마키아벨리가 내세운 폭력, 권력, 악이 아니라 국가를 세우는 순간에 군주에게 필요한 덕목, 바로 집단의식의 형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의 마지막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탈리아 정신의 용기와 가치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가 현재 맡고 있는 극심한 공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보다 더욱 종속되고 페르시아인들보다 더욱 억압받고 아테네인들보다 분열되어 인정된 지도자도 질서와 안정도 없이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찢겨진, 한마디로 유린당한 이탈리아 말입니다. 이탈리아인 개인들은 모두 위대한 기술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질을 결여한 이는 바로 지도자입니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맞대결과 전투에서 얼마나 이탈리아인들이 힘과 기술과 책략이 월등한지 보십시오. 그러나 군대가 돼서 싸우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자가 약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해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요, 준비되지 않은 것은 지도자이다 라는 거죠. 인민이 아니라 지도자이다 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각각은 뛰어나지만 분열된 이탈리아인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되는데요, 라는 것이 질문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군주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진정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던 이 그람시라는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인민들을 이끌어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군주가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인민들과 하나로 합쳐져 인민들이 된다. 그 인민은 일반적인 인민이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전개한 주장을 통해 확신하는 인민이다. 군주가 그 스스로 하나로 합쳐지고 싶다고 느끼고 그리하여 스스로 동일시하고 싶은 의식과 표현을 가진 인민 말이다. 이 마키아벨리는요, 폭력과 권력, 악을 일상의 정치 조건으로 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키아벨리 말이 아니라요, 마키아벨리의 말을 오용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마키아벨리 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대를 달리해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이 그람시는요, 진정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국가를 통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집단의식의 형성, 그 일이 도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키아벨리는 어떤 인물로 다가가고 있는지요? 우리 주위에 마키아벨리가 폭력과 권력, 악이 일상의 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 필요 조건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뭐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마키아벨리주의자들에게 마키아벨리 스스로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 생각되는 한 구절로 오늘의 강의를 닫아볼까 합니다. 뭐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정치 경력은 이 149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피렌체에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 사람들에게 예언자적인 설교를 막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확 끌어모으고 있었던 그 수도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산마르코 도미니쿠스 수도의 수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반역죄로 체포되고 이 사람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서 다 해임되고 쫓겨나거든요. 이때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스승인 아드리아니의 후원으로 29살에 공화국의 요직 중에 하나인 제2서기관이 됩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정말 공화국에서 엄청난 랭킹으로 갑자기 올라간 거죠. 이 마키아벨리가 살던 당시 이탈리아 상업 도시 국가는요. 몇 가지 문제로 이제 매우 정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이탈리아의 일부 영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요. 지금도 바티칸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국가 간의 단결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주변 국가인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이 착실하게 힘을 축적해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간의 상업 경쟁으로 인해서 단결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탈리아 상업 도시 국가는 자체 분열 속에서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떤 우연한 사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말로 최선의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란 그런 입장으로 대부분 다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플라톤적인 입장이요. 바로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대 이전의 지도자에 대한 지배적인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자면요. 지배자들은 언제나 통치받는 사람, 즉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모범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중세에서도 이런 룰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지배자들은 신의 명령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종교적 도덕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에서 정치란 도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는 때로 도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주에게 때로는 잔인한 폭력도 행사해야 되고 때로는 치사한 강계도 써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통해서 후대의 찬양과 비난을 동시에 한 몸에 받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보댕 같은 인물은요. 국가 주권에 대해서 기술한 국가론에서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따위 간악한 정치를 묘사함으로 인해서 정치를 사악한 정치술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악한 정치술은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공화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키아벨리 전통의 공화주의자들은 이런 비판이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하거나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명한 공화주의자인 해링턴은요. 마키아벨리야말로 법으로 도시나 국가를 통치하는 자유로운 정부를 부활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좀 아는 상식과 좀 다르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의 걸작이라고 믿는 작품은 군주론이 아니라 로마사 농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사 농고에서는요. 마키아벨리가 공동선에 신실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공동체를 아주 멋지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론과 로마사 농고 이 두 작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이 장자크 루소 같은 인물은 뭐라 그러냐면요. 군주론이 전제군주가 행하는 사악한 일들을 인민들에게 미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것이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알려주는 작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마키아벨리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의 얼굴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정치적 야누스인 것일까요? 이 텍스트 자체로만 본다면 군주론은 군주의 국가 운영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인 반면에 로마사 농고는 법의 지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능력과 법의 지배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 양자 사이에 엄청난 모순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 맥락에서 우리가 탐구를 해본다면요. 사실 군주로는 당시의 정치 일선에서 쫓겨나 있던 마키아벨리가 당시 새로운 그 지배자가 된 메디치가의 호감을 얻어서 정치에 복귀하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사 농고는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 공화주의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얻은 다시 다지게 된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정치적 욕심을 떠나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 서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상적인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탐구해 본다면요. 마키아벨리의 관심은 아주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냐? 예측 불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우연성, 정치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 우연성들을 어떻게 통제해낼 것인가?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이었고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아주 일관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일관성, 바로 정치란 변화하는 환경, 바로 우연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란 이런 마키아벨리의 일관적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군주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군주론을 좀 많이 이해하고 싶다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상가들이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마키아벨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1469년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이자 공화국인 피렌체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시 피렌체에서는요, 교육의 목적이 조국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던 인문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요, 당대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던 마르첼로 아드리안이라는 인물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그 아드리안이 밑에서 공부한 이게요, 정치가를 꿈꾸던 청년 마키아벨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 아드리아니가 공화국의 제1서기관을 지낼 만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사실상 제1서기관 랭킹 2위 정도 되는, 아마 플라톤의 철인동치는 누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은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효과적인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위대한 저작이죠.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리더십을 어느 정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에선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을 위주로, 다음 5강에선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리더십을 위주로 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책, 바로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만큼 유명하면서도 논쟁적인 저서는 드물 텐데요. 근래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이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군주론을 선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길을 찾는 행위라는 평소 최장집 선생님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군요. 실제 정치사상사에서
마키아벨리만큼 논쟁적인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정치에 대한 관점이 그때까지 내려오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질문이 "정치란 무엇인가?" 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요. 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체야만